저희 조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더라고요. 먼저 촉법소년이 교통사고를 냈던 사건, 또 아동학대가 있었던 사건, 또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 또 성폭력, 또 유치원 안에서 교사가 아동들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문제로 다뤘었어요. 근데 저희 조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수업을 듣지 않고 혹은 회복적 관점을 몰랐다면은 그냥 단면적으로 이런 응보주의적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을 건데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고 또 회복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발전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셨고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지역 사회나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학원님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조는 박송 사건과 또 부산 화재 사건, 살인으로 가정한 어떤 화재 사건을 해서 두 분이 회복적 관점과 응보적 관점으로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거를 다 저 이제 소개를 하지 못하고 다 정리가 안 됐고 또 최천우 학우님하고 저하고 공교롭게도 그 사건에 대한 그 주제가 똑같은 서현이 사건을 다뤘어요. 서현이 사건을 다뤘고 그럼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서현이를 이모 부부에 가서 물고문하고 학대로 죽인 것이고 또 누가 잘못했는가는 이모부하고 친모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는 이모는 무속인으로서 서연이를 훈육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빙의되어 귀신에 들렸다고 잘못된 테마의식을 사용했으며 서연이를 비닐 속에 집어넣고 개똥을 하루에 3번씩 먹였으며 사고 당일날은 파리채와 빗자루로 3시간 동안 구타했고 장시간 구타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결국 맞다 쓰러졌음에도 손발을 묶고 욕조에서 물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때 이모부도 동조를 했고요. 친모는 무속인인 언니의 신도였으며 아이를 양육할 때 자주 굶겼고 폭력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서연이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무속 언니에게 테마 의식을 부추기고 동조했고 방임했습니다. 또 어쩐 처벌인가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다발성 피하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익사됐다고 판명이 됐고 또 친모 같은 경우는 아동 방임죄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모부 부부에게는 살인죄, 아동 학대죄가 적용이 되겠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아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통해서 누가 피해를 받았는가 가장 먼저는 서연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혼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그 성경에서 또 이모에게 또 제가 봐서는 이 엄마가 아이를 낳긴 했지만 키울 능력이나 어떤 부모가 될 만한 어떤 정신적 수준도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되냐면 저희가 교정복지론 배우던 그것과 똑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와 친모의 아빠는 군산 아내 살인 사건 범인이었던 그 친부를 갖고 있습니다. 친부가 있고 또 이 아빠라는 친부는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징역 8년을 살았음에도 석방된 후에 또 이제 재혼한 아내를 10시간 동안 때려서 또 살해하고 또 그거를 논두렁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고 그리고 이 딸이 가정폭력을 피해서 법원이나 어떤 미디어 매체에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그것들이 방송으로 나왔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지속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또 이 이모라는 이 딸이죠. 이 딸은 아빠의 그 폭력과 또 재범에서 나오면 아니 출소에서 나오면 자기부터 죽일 거라는 그런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고 자기가 살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서연이 이모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빠의 폭력을 대물림을 했고 내가 그 피해 당사자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다뤘던 그 심리적인 그 교수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그런 것을 이렇게 방송에서 매체에서 토로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책임지지 못해 제2의 이런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친모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지만 친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언니에게 모두 책임 전가하고 또 피해자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서연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너무나 밝고 총명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에서 안타까워했고 또 서연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갈 때마다 서연이가 너무 좋은 인상을 주고 갔기 때문에 조퇴까지 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고 있고 서연이 이웃들도 너무 밝고 좋은 아이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그리고 서연이 아파트 주민 사람들은 서연이의 비명 소리를 들었더라고 했는데도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학대 트라우마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릴 때 그런 학대가 있기에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상처가 되고 깊고 크게 남아서 이게 지속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고 그때 상황에 바로 개입을 받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릴 때 학대 경험들이 있기도 했고 또 폭력의 대물림이 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개입이 되지 않아서 또 이웃들의 무관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냥 일종의 비명소리일지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의 깊게 또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접근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은 아까랑 똑같이 아동학대든 어떤 학대든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해자 처벌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해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며 또 남아있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 게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그저 그냥 처벌만 받고 그리고 끝.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뤄봄으로써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제2의 재범을 방지하고 죽음과 위험의 순간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선영 학우님. 네, 저희는 다 나누기는 했는데 정리가 다 되진 않아서 몇몇 사람들 것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주한 아버님께서는 두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싸우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하는 사건을 과제로 적었다고 합니다. 응보적 관점으로 처음에 보았을 때에는 가해자는 그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복적 접근으로 다시 보았을 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을까 해서 안타까웠다고 하시고 또 유가족들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제를 준비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인천에서 한 모텔에서 이제 생후 2개월 된 딸이 계속 오니까 화가 나서 20대 아버지가 아기를 던져가지고 뇌출혈로 이렇게 중태에 빠뜨린 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응보적 질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을 때는 이 사람의 그런 잘못된 그런 팩트, 그 사실만 계속 보게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에만 이렇게 중심을 두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 회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런 환경들을 다 넓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았는데요. 봐보니까 긴급생활 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이제 생기가 많이 어렵고
또 주거지가 없나 봐요. 그 집이 없으셔서 모텔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정도로 되게 형편이 어려운 부부였대요. 근데 며칠 전에 아내가 사기죄로 체포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원래 아기를 돌봤었는데 이제 아기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빠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정복지센터에 아기들 이제 위탁을 하려고 갔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입소가 좀 늦어졌다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없고 아기들은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잘 곳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이렇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딸이 자꾸 이렇게 우니까 화가 나서 살짝 던졌는데 던질 때 나무 탁자에 그 머리가 부딪히게 되면서 중태에 빠뜨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이제 119에 이렇게 구급차에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회복적 질문을 통해 접근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가해자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넓은 시야로 이러한 한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회복적인 인보적 질문일 때는 뭔가 이렇게 협소하고 잘못된 부분만 있는데 회복적 질문을 봤을 때는 좀 환경적이고 또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전후관계라든지 앞으로 이걸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좀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또 예방 차원에 뭘 해야 될 것인지 좀 함의를 좀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김선웅 학우님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조는 우선 응보적과 회복적으로 접근했을 때 느낀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양숙 학우님께서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가해자들은 보통 초범이 아닌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일 때 회복적인 관점을 통해서 접근하여서 초범의 확실한 인식을 잡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하셨고요. 윤재현 학우님 같은 경우에는 응보적인 접근으로 가봤을 때는 과목 같고 그냥 법 같은 느낌이지만 배우고 생각해 보다 보니 회복적인 관점이 더 필요하고 그로 인해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정복지론을 배우기 전 회복적인 관점을 몰랐을 때는 이제 마냥 그냥 화나고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지만 회복적인 접근에 대해서 배우고 관점에 생각해 보니 이제 많은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제 더 회복적인 관점을 보다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박종삼 교수님이라고 월드비전 회장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요즘에 한국 그 TA 학회를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90년대 초도 저도 이제 그분한테 배웠는데 스트로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트로크. 그 사람이 긍정적인 스트로크, 뭐 부정적인 스트로크라고 있는데 뭔가 좀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거 스트로크인데 요즘에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들 간에 이 스트로크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 자기가 지금 거의 80세가 되는데 그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 생존에 필요한 스트로크를 받는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스트로크가 필요한 사람들, 인정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근데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걸 표현했냐면은 LSS라고 표현했어요. 스트로크. 그렇죠. L. 그러니까 living 살아있는 뭔가 그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살아있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스트로크다. 그래서 living, supporting, 그 다음에 stroke 이렇게 LSS라고 표현했더라고. 생존에 필요한 어떤 스트로크, 인정 이런 거 필요한 거죠. 그 생존에 필요한 관심인 거지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스트로크들을 이게 서로 주고받지를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팍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나 상담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생존에 필요한 스트로크가 안 돼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충족이 안 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게 공동체의 책임이구나. 책임이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또는 커뮤니티에서 우리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개인을 잘 도와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입은 피해와 가해가 회복될 것인지 정말로 그 회복이라는 것은 실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욕구라는 것은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욕구나 결핍은 현재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과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 있는 그 결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주변의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45분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회복적인 교정복지적 측면에서의 경찰 단계 그 다음에 검찰, 법원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의 회복적 정의가 잘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중간고사 했었던 그래서 응보적이고 회복적 질문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오늘 수업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었던 no more victim, no one is disposable. 그 누구도 포기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은 자기 돌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늘 갖는 것들이 교정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강상결, 박계란, 김경아, 박현임 순으로 좀 갈게요. 네.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그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그 논문을 쓰셨다는 그 자료가 괜히 궁금하고 한번 봐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은 대라. 예, 용서를 70번 하되 이제 계속 용서를 해줘라 그런 말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도 그 또한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그 가해자나 피해자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란하고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시간에 접촉선도와 언어선도라는 걸 이렇게 처음 접촉하면서 청소년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됐고, 또 소년 범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그냥 이렇게 뭘 징벌할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배웠던 회복적 관점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자꾸 이 교정복지 쪽을 들으면서 학교 폭력의 교정복지가 굉장히 심각한 거를 계속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교폭력위원회를 들어가 보고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학생을 살리자는 건지 응보만 하자는 건지 그때 맞서 싸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아이를 살려야 되겠기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주셨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들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회 조정을 한다고 아무리 손을 들어도 일부 선생님이 책임감으로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다수의 선생님이 동조를 하거나 특히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부모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확대시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학교나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종교기관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지만 일단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부터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신 아버님, 예. 저희는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어려서 그런 경험들이 죄에 물들게 되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소년원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소년에 들어오면은 그 애들을 정말 따뜻하게 교화시켜가지고 저희들 한 1년에 15명 정도 세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교화시켜서 세례받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로 기독교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해서 그 애들이 평생을 교도소 살면서 또 나와서 재범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날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아진 시간은 8분 남았네요. 한 사람당 15초씩 정선현, 최찬호, 김양숙, 이은혜, 총선이 학원수를 갈게요. 조별 나눔을 하면서 서로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듣고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사법 처리 단계에서 그 사법 체계도 많은 교정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걸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아버님.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네.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자꾸 사건 사고를 항상 접하지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내면도 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는 응보적인 면이 훨씬 강하지만 회복적 서클을 통해서 응보적인 하나님에서 회복적인 예수님으로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그 코사부처럼 그렇게 더 이상 희생자가 없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요.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 건강한 가정이 진짜 드물어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진짜 멘토링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면서 진짜 실력을 키워서 진짜 함께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주환, 명도현, 이효기, 윤은지, 김성nun 학원 순으로 갈게요. 어쨌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냥 어제보다 더 좋은 내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생각났는데, 그처럼 그런 사람,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중간고사 과제로 회복적 접근으로 바라봤던 사건뿐만 아니라 조별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이걸 다른 조들 분들의 말도 들으면서 다른 사건들도 어떻게 회복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것도 대신 경험할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기 학원님. 예, 제가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운보적 정의가 아니라 조정적으로 회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대략 예, 버퍼링이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실은 우리 삶 자체가 남들이 아니고 내 삶이 나와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의 회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델링을 삼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 갈등을 해결 못하는데 참 평화적으로 살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나와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가족 사이에, 내 교회 안에서 내가 회복적인 삶, 이런 것들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지 학원님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지혜롭게 살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모토인데,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들도 너무나도 많고, 가해자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웅 학원님 나눌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교정복지가 저희 일상에서 공부하지 않고선 쉽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회복적, 응보적인 것도 물론이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고 오늘 또한 많은 배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윤재현 학원님, 성장을 학원님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한영 학원님. 그 다음에 정준영 학원님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요즘 들으면서 느끼는 게 참 피해자들을 위해서 회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방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피해자들마다의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복 정의와 평화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현장이 오면 여기에 새로운 정의와 평화가 어떤 새로운 정의와 평화가 있는가, 기존의 정의와 평화가 아니고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는 거. 저도 이제 막 학교 폭력 관련해서 가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정의와 평화를 공부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키셨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나갔나요? 예. 또 혹시 안 나누신 분 중에 나누실 분 계실까요? 예. 그러면은 잠깐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한 나눔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no more victims, no one is disposable.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다.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철학과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 삶 속에서 잘 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잠깐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마이크를 다 켜시고 오늘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59분이네요.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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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